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14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의 자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 하천의 자정작용은 일반적으로 겨울보다 수온이 상승해서 자정계수가 커지는 여름에 활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정작용은 여름에 활발한 게 맞아요. 여름에 활발한 게 맞는데 여기서는 왜 틀렸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수온이에요, 수온. 자, 그리고 수온이고 자정계수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자정계수 F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K2에서 K1을 나눠줘요. K2가 뭐죠? 탈산소 계수. K2는 제포기 계수. K1은 탈산소 계수. 그러면 K2라는 것은 대기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K1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산소가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한 미생물들이 소모하는 값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K2도 증가하고 K1도 증가하는데 두 개의 우리가 자정계수라는 것은 상대적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물속에 잘 안 녹죠. 기체는 잘 안 녹는단 말이에요. 녹기는 녹는데 잘 안 녹아요. 그렇지만은 미생물의 활동성은 어때요? 온도가 낮은 겨울보다는 온도가 높은 여름에 미생물의 활동성은 훨씬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K2와 K1이 같이 증가를 하는데 그 두 개 중에서 뭐가 많이 증가하죠? K2에 비해서는 K1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자정계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정계수가 커진다는 의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온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정계수에서 K2와 K1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K2와 K1이 증가를 하는데 K2에 비해서 K1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정계수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에 미생물의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정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 베타 중부수성 수역, 초록색 수질은 평지의 일반 하천에 상당하며 많은 종류의 조류가 출현합니다. 다번에 하천에서 활발한 분해가 일어나는 지대는 현기성 분해. 활발하게 분해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호기성 세균을 현기성 세균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현기성 세균이라는 게 현기성 박테리아예요. 그럼 현기성 박테리아가 나타나게 되면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에 보면 하천에 회복되고 있는 지대는 용존산소가 포화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회복됐다고 하면 회복지대와 정수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복지대에서는 산소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수지대에 가면 산소의 양이 극도로 많이 녹아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작용에 대한 자정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번 문제를 보시면 하천의 단면적이 350제곱미터 그리고 유량이 42만 8,400m의 삼성퍼아워 평균 수심이 1.7m일 때 탈산소 계수가 0.12/day. 탈산소 계수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K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정계수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자정계수라는 것은 F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K2라는 제포기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K2라는 제포기 계수는 2.2 곱하기 V 나누기 H의 1.33성. 자, 여기서 V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H는 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H라는 값이 지금 수심이거든요. 1.7m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V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V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V라는 속도는 유량 나누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량이 42만 8,400m의 삼성 per hour예요.
자, 그리고 단면적이 얼마냐면 350제곱미터.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K2라는 값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V라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줘요. 그러면 42만 8,400m의 삼성 per hour를 여러분들이 동일한 단위가 들어가는 세크로 환산을 합니다. 세크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0초분의 1로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누기 면적 350제곱미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0.34m/s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K2라는 제폭기 계수. 그래서 여기 보면 제폭기 계수 또는 제포기 계수 동일한 말입니다.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주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폭기나 포기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 2.2 곱하기 V 나누기 H의 1.33승이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을 하면 V라는 값이 여러분들이 계산한 요 값이에요. 0.34m/s. 그리고 H라는 것은 수위 1.7m 그리고 1.33승이에요. 그러면 K2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단위가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V의 단위가 뭐냐면 세카예요. 근데 제포기 계수의 단위가 갑자기 퍼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기서 0.33m/s를 데이로 고쳐야지 퍼데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2.2가 미리 단위를 다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K2라는 공식이 주어진 이유가 V는 m/s, H가 미터로 대입을 했을 때 퍼데이라는 단위가 나오게끔 이 2.2에서 먼저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V는 단위가 m/s, 아예 단수 자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수에도 V의 단위는 m/s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H는 미터. 그래서 이 단위를 그대로 대입을 해야지 퍼데이가 나온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폭기 계수에서 V를 세크로 대입을 해서 마지막에 K2가 퍼데이가 나온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이로 단위로 환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2.2라는 값에서 지금 V가 m/s로 들어가고 H가 미터로 들어갔을 때 2.2에서 퍼데이가 나오게끔 단위를 미리 환산을 해놨다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탈산소 계수 K1이라는 것은 0.12m/s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전계수 F라는 것은 K2에서 K1을 나눠주는 값이죠. 그래서 K2라는 값이 0.369 per day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K1이라는 값이 0.12 per day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계수 F는 3.08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팁에도 있는 것처럼 K2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은 V가 반드시 시간 단위가 세크가 돼야 됩니다. 데이로 환산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데이로 환산이 되는 것은 공식상에서 2.2에서 환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공식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쉽게 주기 위해서 공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 나름대로 함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6번. 호수의 성층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성층현상이 뭐예요? 성층현상? 자, 성층현상이라는 것은 청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가장 위에가 표청, 그리고 변온청, 변온청이 다른 말로 수온약청, 그리고 심수청이 있어요. 자, 이 점선이 4도씨라고 봅시다. 그러면 4도씨를 가질 때가 봄과 가을이죠. 그래서 봄과 가을은 청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하죠.
반면에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여름. 자,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적어도 한 15도씨. 그러면 표수층의 온도가 15도씨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항상 상층과 하층 중에서 4도씨를 가지는 부분 있죠? 표층에서 15도씨, 4도씨가 아니니까 하층에서 4도씨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변온층이라는 것은 표수층을 심수층하고 똑같이 온도를 맞춰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형성됐죠.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를 보면 겨울은 0도씨를 기준하죠. 겨울. 그럼 표수층이 0도씨예요. 그리고 변온층에서 심수층으로 만들어져. 그럼 온도 변화가 큰 것, 4도씨를 기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을 우리가 강한 성층, 온도 차이가 적은 걸 약한 성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4도에서 15도니까 온도가 크게 차이 나죠. 그래서 강한 성층이 형성이 돼요. 자,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0도씨하고 4도씨, 여름에 비해서는 온도 차이가 작죠. 그래서 겨울을 약한 성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면에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전도현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번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온도 차이에 따른 여기서 보시면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밀도 차라는 게 뭐예요? 물의 무게. 그래서 온도가 4도씨의 물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서는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가 있어요. 가벼운 물이 위쪽에 가 있고. 그래서 안정하게 층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서는 4도씨가 표수층에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이 위에 있고 가벼운 물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전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물, 가벼운 물이라는 게 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서머클라인이라는 약층이 있어요. 약층. 그 약층이라는 게 요거죠. 변온층 또는 수온 약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봤을 때 온도 변화가 어때요?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층이 어디예요? 변온층이 되는 거죠. 자, 약층은 순환층과 정체층의 중간층으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답은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수표면 부근에 수온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직 운동이 활발해져서 수질이 악화된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게 뭐예요?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봄에 일어나는 전도 현상은 겨울에서 봄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하강하면서 4도씨가 되는 거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4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봄 전도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고 반면에 가을 전도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면서 일어나는 전도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이 뒤집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질 자체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라번이 여름이 되면 연직에 따른, 연직이라는 것은 수직을 뜻하는 거죠. 연직에 따른 온도 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반대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자, 이 반대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층이에요. 자, 표층에서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자, 이게 연직에 따른 온도 경사와 용존산소의 경사.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온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여러분들 온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온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내려가면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반면에 산소도 보세요. 산소. 표층의 산소가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심수층으로 내려가면서 산소가 어때요? 적어져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연직에 따른 온도 경사와 용존 산소 경사가 반대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나타내죠?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모양이 아니고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씩 우리가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기체의 법칙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보일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면 T분의 PV는
T-P-V'죠. 그래서 일정한 게 없어요. 온도와 압력과 부피에 대한 식을 보일의 법칙이라,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PV는 P-V'로 표현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뭐가 일정해야 되느냐 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헨리 법칙은 기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 정수 관계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헨리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 자체 내에서 물의 용해가 잘 되느냐, 물의 용해가 잘 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레이엄의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게이-루삭의 결합 부피 법칙은 혼합 기체 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혼합물 속의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게이-루삭이 뭐냐면 지금 나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체 사이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게 게이-루삭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 그래서 문제 17번 같은 경우에서는 법칙이 하나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출제를 하는데, 그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17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거의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에 보면 수온 종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번의 난청, 언어장애, 구심성 시야 협착, 그리고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나번 이따이 병을 유발한다. 답은 유기수원은 무기수원보다 독성이 강하며 신경계통에 장애를 준다. 답은 무기수원은 황화물 침전법, 활성탄 흡착법, 이온교환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공해병이 있어요. 그래서 공해병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PCB, 그리고 HG라는 수원, 그리고 CD라는 카드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PCB라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자, PCB에 해당하는 질환이 뭐가 있어요? 카네미유죠. 자, 그리고 카드뮴은 이따이병. 자, 그리고 수원은 뭐가 있어요? 자, 미나마타병이 있고 헌터루셀 증후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것은 수원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카드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수원과 무기수원이 있는데, 피해가 높다는 것은 몸속에 축적이 된다는 소리예요. 피해가 낮다는 소리는 배출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기수원은 배출이 되는 반면에 유기수원은 몸속에 축적이 되죠. 그래서 독성은 유기수원이 훨씬 높아요. 자, 그리고 무기수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자, 침전을 시키는데 황화물을 이용해서 침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활성탄을 이용해서 흡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온을 교환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말감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지 기술에 보면 자, 이거 생각나세요?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수소나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그렇죠? 기억나는 분도 있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온이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여기서 아말감법, 여기는 없지만은, 자, 그리고 황화강에서 황화는 황화물 침전법,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 이온교환법. 자, 부추라는 것은 뭐예요? hợp착. 그래서 우리가 무기수원의 처리 방법을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죠?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해병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별 인체 영양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비소는 반상치, 범랑 반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크롬은 비중격 연골 천공, 아연은 기관지 자극 및 폐렴, 그리고 라번의 납은 근육과 관절의 장애.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상치라는 범랑 반점은 팁에도 있는 것처럼 뭐에 의한 피해냐면 불소에 대한 피해죠. 자, 그리고 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피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청색이 나타나는 흑색 반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소에 대한 특징이나 반상치에 대한 내용만 알더라도, 반상치는 치아에 대한 내용, 치아. 그래서 치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상적인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분산과 분산수를 찾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CFSTR이라는 반응조, 자, 그리고 PFR이라는 반응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CFST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 그리고 PFR이라는 것은 플러그 흐름 반응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기억을 했을 때, 자, 표를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 왼쪽을 항상 CFSTR, 그리고 오른쪽을 PFR.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나타내는 거죠. 자, 글자 수대로 분산, 분산수, 몰일지수, 그리고 지체시간.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자, 이미지로 오른쪽부터 0, 0, 1, 대각선 1, 그리고 무한대 클수록. 그럼 이 표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로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여기 제로를 주면 두 개가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아. 그럼 이 전체가 다 암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그럼 이제 문제를 맞출 때는 이상적인 플러그 반응조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PF, R은 흐름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PFR을 뜻하는 거예요. 자, PFR에서 뭐를 나타내는 거죠? 분산과 분산수.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둘 다 얼마의 값을 가지죠? 제로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암기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훨씬 쉽게 접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계수가 0.65인 1제곱킬로미터의 분수계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의 양은 얼마냐고 그래요. 강우 강도는 3ml/min 합리식을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합리식을 이용했을 때 우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Q는 360분의 1 CIA예요.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계수 0.65가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것은 면적.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적이 헥타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헥타르로 나타내면 100헥타르의 값을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우 강도의 단위는 ml/hour 단위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유출계수는 0.65, 강우 강도의 단위가 지금 3ml/min니까 미니처를 hour로 환산하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곱했어요. 그러면 강우 강도가 180ml/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는 강우 강도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서 우리가 유달 시간을 계산을 해서 강우 강도를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강우 강도 값이 주어졌는데 단위만 hour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인데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0헥타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라는 값에 0.65, I라는 값에 180ml/hour, A라는 면적에 100헥타르를 대입을 하시면 32.5m의 삼성/s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수의 양을 계산했을 때 합리식의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래서 합리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I라는 강우 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mili per hour로 대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2번에 보면 펌프의 형식 중에서 배인의 양력 작용에 의하여 임펠러 내의 물에 압력 및 속도 에너지를 주고 가이드 배인으로 속도 에너지의 일부를 압력으로 변환시켜서 양수하는 펌프는, 자, 여기서 양수를 한다는 것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양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인의 양력 작용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 베인에서 속도 에너지의 일부를 압력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상으로 답을 찾는 것보다는 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인이라는 우리가 이제 용어 자체를 가지고 답을, 이거는 어차피 허비 구경이라든지 비교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구를 가지고 답을 기억을 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인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이 답은 충류 펌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비교 회전도라는 NS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NS라는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22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문구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문구를 기억을 하고 답하고 매치를 시켜 놓는 것도 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원심 펌프 같은 경우에서는 100에서 250 rpm, 자, 그리고 사륜은 700에서 1200, 충류는 1100에서 2000 rpm 정도의 우리가 NS라는 비교 회전도를 가지죠. 그래서 가장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교 회전도가 가장 큰 펌프도 충류 펌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RPM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를 가지는 거죠?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몇 회의 회전수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RPM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활성 설렁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표준활성 설렁집에서 활성 설렁지가 무슨 뜻이냐면, 활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설렁지라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물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에서 8시간. 반응조내, 여기서 반응조내라는 것은 폭기조를 이야기하겠죠. 반응조의 MLSS가 뭐예요? 미생물. 그래서 MLSS의 농도는 1500에서 2500mg/L. 자, 여기서 1500에서 3000으로 나와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1500에서 2500mg/L라고 하죠. 그리고 포기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포기조라고 하죠. 유효 수심은 심청식의 경우에 10m를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효 수심은 10m를 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 수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높이죠. 우리가 보통 수심이라고 하면 퇴적층의 높이에 순수한 물의 높이 유효 수심을 더해서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 수심은 순수한 물의 높이. 그리고 포기조의 여유고는 표준식의 경우에 30에서 60cm 정도를 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표준식이 아니고 산기식이죠, 이 값은. 그래서 산기식이 돼야 됩니다. 산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30에서 60cm 정도의 여유고를 둬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유고라는 것은 모든 장치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기식과 기계식 두 개를 표현을 했을 때, 산기식에 해당하는 여유는 30에서 60cm, 그리고 기계식에 해당하는 여유고는 100에서 15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답을 찾는 데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별 자체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면 급속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과지는 두 가지가 있죠. 급속 여과지와 완속 여과지. 자, 급속 여과지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가 얼마죠? 120에서 150m/day. 완속은 4에서 5m/day입니다. 자, 가번에 보면 여과 및 여과층의 세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답은 급속 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으며 압력식을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장치의 표준은 여과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지게 하기 때문에 모든 장치의 표준은 압력식이 아니고 중력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과 면적은 정수량에서 속도를 나누게 되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과지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여유를 뒀을 때는 열지마다 한지에 우리가 여유지를 둬야 됩니다. 열지마다. 그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급속 같은 경우에서는, 급속 여과지 같은 경우에서는 120에서 150m/day 여과 속도입니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에서는 4에서 5m/day. 그래서 급속이 완속에 비해서 30배 정도 빠르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하게 한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